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J 금리 결정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살짝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남아있는 오후장 어디에서 수익을 내면 좋을까요? 딜사이트 수익의 고수분들과 함께 다양한 투자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스 이원근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번에 저희 만나 뵀을 때 증시 격언으로 이벤트는 좀 피해가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서학개미들은 잠도 못 잔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래요? 시장을 그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주에 예측하기를 미국은 상승 확률이 60%, 한국은 기억나세요? 55%.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취임 이후에 취임 전부터 올랐죠. 그래서 양봉을 계속 만들고 있고 한국은 박스권에 갇혀 있죠. 계속 올라도 원봉, 내리면 원봉. 이 상태인데 그 예측이랑 크게 빗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한국은 그 갈등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일단 그 나중에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나왔던 그 추세만큼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미국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들을 봐야겠죠. 지금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202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을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네, 그냥 좋습니다. 갈까요? 해주세요. 그래. 일단 그 트럼프 프로젝트의 핵심 세 가지는 보수적 가치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정부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 그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다 아시는 미국 우선주의. 이 세 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행정부의 효율을 위해서 이제 정부 구조를 대폭 축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부처 간의 권한도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효율성은 정부 예산이 그 소비가 줄어드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민 정책은 가장 먼저 이제 내세운 것들인데 지금 거의 뭐 그 남부 국경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고 또 이민자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인플레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그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 쪽은 이제 방위 분담금을 상대 국가에 매기는 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변화가 있고 사회 정책 그리고 교육 계획 부분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연방 정부가 다양성 프로그램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제 소수 소외계층 네.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딱 없애버리고 그냥 그 성별은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또한 개혁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부분은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을 이미 탈퇴를 선언을 했죠. 이미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석탄이나 천연가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린 뉴딜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드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쪽에 보조금도 축소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녹색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민 정책하고 에너지 정책이 이제 우리 정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가라고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마가가 아니라 마고 아니냐. 온리 미국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취임 첫날 뭐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했었죠. 얘기했는데 네. 정말 뭐 리얼리티 쇼처럼 서류 쫙 깔아놓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주식시장 반응은 어땠는지요? 일단 주식시장은 양봉을 만들고 있긴 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당선되고 나서 올랐던 부분 정도의 이제 상승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 같고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 우려 그 부분이 이제 갈등 요소가 되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과거 같았으면 대통령 취임하면 불꽃쇼를 한번 했겠죠. 2% 막 오르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불꽃쇼는 없었고요. 자근자근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좀 보면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무슨 망치로 하나 딱 두드려 맞은 그렇죠. 것처럼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좀 정말 입김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컸던 섹터들도 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어떤 것들이 민감했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 유가는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도 유가 가격을 한번 의도적으로 조정하려고 트럼프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의도하고 다르게 유가가 움직였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는 좀 심하게 말하면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자기 공약 중에 하나가 주가 상승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공정성 측면에서. 그래서 쭉 이제 테마별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제일 먼저 발표했던 것 중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거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라클이나 오픈 AI나 아니면 소프트뱅크 이런 업체와 협력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오라클이 11%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3%,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원자력 부분에 보면 발표된 정책이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극대화하고 기후 규제를 완화하겠다. 예, 그런 발표를 했고 또 원자력 발전에 이제 강력한 지지자였죠.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원자력도 강력히 발전시키겠다 그런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고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 중에 미국에 이제 그 슬럼버그라는 게 있고 또 킨더 모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석유 기업이 올랐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가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일단 25%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 중국이나 다른 쪽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발표 때문에 포드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고요. 우주 테마는 뭐 그 반응이 올 수밖에 없죠. 같이 이제 가치 정보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취임 연설에서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이제 발표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테마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주가 변동을 보였는데 로켓랩 USA가 30.3%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23.9% 발표된 이후에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걸 준비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5차 산업혁명이 다시 온다면 우주산업은 피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주기술은 융합기술입니다. 모든 분야의 기술이 다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전시키면 전체 산업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기업 우선주의가 여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반응을 나타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때 사실 그동안 가장 우려했었던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칩스법과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는 약간 취임사 이훗날에 좀 반기는 듯한 그런 빨간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박스권을 뚫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네. 한국 증시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 증시는 그거 말고도 4분기 그 GDP가 0.1%밖에 증가 안 한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악재로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트럼프 정책이 우리는 수출 의존 국가인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박스권에서 갈등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실제로 우리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차트에 대해서도 가볍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시장 차트 좀 보여주시고요. 미국 시장 일봉입니다. 요건 이제 S&P 선물 일봉인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한 4일, 5일 정도 이제 그 반등을 했다가 또 조정하고 횡보하는 긴 시간이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최근에 취임식이 있고 나서 있기 전부터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봉이 약 5개 정도 추가로 발생했는데 자, 그 미국이 과거처럼 폭등하지 않고 양봉이 작잖아요.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네. 긴 주기를 보면 자, 주봉, 월봉으로 한번 보죠. 월봉으로 보면 과거에 그 한번 추세가 시작이 되고 다시 끝나는 시점 요 길이하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네. 다시 이제 조정받고 간 길이하고 그 비슷하죠. 근데 요거를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아직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어요. 요 추세선 요걸 보면 아직 공간은 있죠, 그죠? 공간은 있어서 약 5에서 7% 정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극도의 피로감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변동성도 커질 테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조심조심 가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속성상 여기 이제 그 전 고점이 있고 어제 이제 전고점 쪽에서 멈추었는데 이런 상태일 때는 상당히 갈등하는데 이때 그 매매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면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합니다. 네.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충분히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겠죠. 그리고 매도 포지션을 누적을 하죠. 그러면 더 큰 매니저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그 매도한 포지션을 손절하게 만들어야죠. 그럼 한번 급등을 시켰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행태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매매 동향이 실시간 아니지만 나오잖아요. 다 공개되는데 미국은 공개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을 지불하면 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꽤 비싸요. 예, 월 몇백만 원, 뭐 연간 수천만 원 하는데 그 정보를 보면 이 친구들이 많이 매도를 하방으로 누적을 했구나 싶으면 한번 뒤집고 그걸 다시 수익으로 취한 다음에 내려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은 우리 시장보다 크잖아요. 전 세계인이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갔다가 수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장의 속성인데 그냥 그 우리나라를 뭘로 표현할까? 토끼라고 표현해요. 네. 토끼라고 표현하면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덩치가 크잖아요. 방향을 틀려면 덕 이렇게 틀어야 되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이제 그 고점에서 그 방향을 트는 사이에 우리는 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볼 때랑 한국 시장을 볼 때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수급 주체 자체나 거래량이 미국보다는 좀 작다 그렇죠. 보니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도 한번 볼까요? 한국은 사실은 미국은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차트를 보면 네. 우리 이거 일봉인데요. 예, 연결 선물 일봉입니다. 요거는 보면 과거에 우리가 2024년 7월부터 꼭지를 찍고 쭉 내려왔어요. 이때 이제 그 파란 아주 급락할 때가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그리고 계속 연말까지 하락했잖아요. 네. 이때는 그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경기 하락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나라 매매하는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집중이 됐고 그리고 기술주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때 급락을 했죠.
8% 가까이 아마 급락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 하락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자 여기는 그 12월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부터는 오히려 그때보다 살짝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뭐 잠시 빠졌지만 이거 몰랐었나요? 알고 있었죠. 잠시 빠졌지만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위로 올린 이 주체들이 연기금하고 여기 이제 빨간색인데 이것 때문에 안 보이죠? 지워버리죠. 이렇게 보면 네. 이 빨간색은 연기금이 지수 방어 차원에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했고 개인들은 여기서 사고 팔고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면 추세가 살아 있어요, 그죠? 물론 그 미국처럼 멋있지는 않는데 중간 추세 이게 한 10년이 넘는 추세예요. 네. 여기서 이제 잘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연말에 그 외국인이 매도했던 게 20 몇 조가 됩니다. 그 20 몇 조를 언제 매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유심히 이제 관찰 포인트가 그겁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과연 무더기로 들어오느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내 상황이랑 겹쳐서 또 트럼프의 정책하고 또 맞물려서 운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를 준다. 요거는 이제 최대 하락폭이 한 이 정도 되니까 이때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지지하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연기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연기금이에요. 커서 꾸준히 보이시나요? 매수를 하네요. 네,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수를 방어한 측면도 있고 또 연초니까 포트폴리오 이제 꾸리는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겸사겸사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은 이제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단기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만 보면 맨날 외국인이 개인만 잡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외국인들의 이번에 또 보니까 외국인들이 1월 국내 증시에서의 수익률은 괜찮았는데 개인들이 사들였던 종목들을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그리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이유. 그게 이제 그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숲을 보고 있잖아요. 그 숲 속에는 누가 살아요? 숲속에는 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 살아요. 공주님이 사나? 그래서 숲속에는 포식동물, 뭐 호랑이나 사자, 뭐 표범 이런 동물도 있는 반면에 또 풀만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 연약한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보면 금융시장에서 개인은 초식동물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근데 개미라고 치면 메이즈는 개미 핥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냥꾼과 사냥감의 대결인데 네. 언어만 딱 들어도 기울어진 운동장 같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네. 이 메이저가 누군지는 아시죠? 메이저요? 네. 메이저 주체들은 기관과 외국인이죠. 그렇죠. 외국인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그 외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일반 금융회사 또는 이제 그 펀드 회사 또는 그 초단타 매매를 하는 쪽이 있어요. HFT라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막대한 트레이딩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이제 메이저라고 하죠. 네. 그냥 그 일반 용어로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어야 시장이 사실 움직입니다.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고. 개별 종목도 뭐 약간 비슷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그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개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돈도 많지 않아서 많은 그 매매 전략을 펼 수도 없기 때문에 잡아먹기 좋으니까 늘 타겟이 개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관은 사실은 그 공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임무가 주어졌어요. 이제 호가가 비면 안 되니까 그 거래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LP 역할을 하고 뭐 주식이든 선물 옵션 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기관도 메이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효과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 뭐라 그럴까 권력이 주어진 거죠. 근데 개인은 그렇게 못해요. 호가를 갑자기 매도가하면 전화 오죠. 예. 그래서 어차피 금융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늘 순간적으로 강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약자의 입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대응해야 살아남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요즘 보면 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됐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네.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느냐에 따라서 사실 뉴스에 이렇게 민감한 시장이면 대응하는 전략 난이도도 조금은 내려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훨씬 더 개인이 승리하기에 좋은 장세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할지 교과서가 정해졌으니까요. 교과서가 정했으니까. 윤곽이 좀 잡혔다라고 볼 수 있지 아까 않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 그 하반기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문제점들이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그렇죠. 정치적 관세나 불확실성하고 미국의 이제 통화 긴축이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또 뭐 인상을 할 거냐. 미국도 네.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둔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뭔가 살아나야 우리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어차피 뭐 중국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정시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지금 좀 불안하잖아요. 업황 자체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 그 완전한 해결책이 안 나왔고 그 부분하고 또 그 20조가 넘는 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언제 다시 이 매수해서 회복하느냐 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플러스 또 국내 정시가 어떻게 안정화되느냐 이 부분까지 같이 와야 되는데 결국 제일 빠른 신호는 외국인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확인하고 따라가도 되는 부분이라 뭐 개별 종목 작은 종목들은 외국인 매수세를 알 수 없지만 대형 종목들은 확인하고 따라가도 늦지 않고요. 물론 이제 몰빵하시면 안 되고 네. 분산 매집 해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전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금 댓글창에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 매수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댓글도 있는 것 같아서요. 꾸준히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수를 방어해주곤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GDP도 조금 성장률이 꺾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 요걸 볼 때는 사실은 시장은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에 연계된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파생 상품, 네. 소위 파생 상품이 있고 또 주식에 그냥 붙어 있는 ETN이나 ETF 또는 ELW 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네. 또 개별 종목에 또 그 종목별 주식 옵션, 주식 선물도 붙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대 세력이 뭐 연기금이든 뭐 메이저가 뭔가를 매집한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목적이 있고 장기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매집을 했어 어떤 종목을 그러면 분기 실적을 볼 테고 연말 실적을 볼 테고 실적을 보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얼마든지 출렁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이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메이저가 이기는 이유가 그건데 개인은 낮네 가격이 싸졌어 이제 사야지 그러면 사야 되잖아. 근데 다 사고 나서 돈이 없어. 한 번 더 출렁거리면 손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가는 건데 그래서 메이저가 들어올 때는 일단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단타하겠어요. 그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주로 이제 이 매매 동향을 보고 따라하다가 단기적으로 손해 보는 분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일부는 장기적으로 담아놓고 네. 일부는 이제 그 조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미 외국인은 우리나라 정시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IMF 때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그 보유량을 가지고 나머지 작은 물량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올리는 게 외국인한테도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은 그 외국인 주체가 과거에는 이제 미국 쪽이 주체했다면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계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달라요. 최근에는 과거랑 미국 흐름하고 반대로 흐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느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내가
투자를 최종 결정할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을 봐야 된다. 나중에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하고 현물하고 네. 같이 보시는 게 지수 흐름에서는 일단은 좋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현 선물을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시장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수급은 이건 어떨까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챙겨봐야 할 지표는 참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번 시장 자체 출발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시장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섹터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5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첨단 기술들은 어느 나라나 네. 돈도 투자하고 또 그 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존슨항이 그 양자 컴퓨터는 30년 후에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30년 후에 되든 50년 후에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의 희망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30년 후에도 어차피 갈 거면 지금 불꽃을 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핵심적인 기술들이 이제 그 5차 산업 혁명 쪽으로 부각될 그런 부분인데 뭐 양자 컴퓨터는 당연히 포함되고 물론 주가를 어디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는 이제 따로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 쪽. 그리고 우주 그와 산업. 관련된 네. 우주 산업의 핵심적인 그 소재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산업들 그리고 자율자동차가 미래에는 지금은 자동차라고 거론이 되지만 자율자동차도 이제 주변 인프라가 자율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 전체 도시가 스마트 도시가 되고 그 플랫폼 속에 그냥 하나의 구성품이 될 거예요. 개인이 자동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어떤 그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하고 물리적인 IoT처럼 결합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 물리적인 요소들하고 디지털하고 이 사람의 신경계가 결합되는 그런 시대를 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경과학이 또 하나의 발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가 이제 생물학 전공이니까 쭉 이제 추세를 보면 많이 그 빠졌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고 많이 힘들어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올 하반기 내년쯤에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부터 조금씩 정책들이 나와요. 정부 정책이. 바이오 쪽에서요? 예, 바이오 쪽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고 필요해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바이오 헬스 케어 쪽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부분도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인공지능 쪽은 지금은 AI라고 부르지만 그보다 더 발전된 게 있잖아요, 그죠? AGI. AGI, 네. 그 사람의 지능에 맞먹는 또는 능가하는 그 인공지능을 말하는 건데 이 시대가 오려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 가는 길에 다양한 그 산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주도주들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면 황금 다음 주. 연휴이기 때문에 그렇죠. 꽤 오래 쉬어갑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쉬지 않습니다. 특히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FOMC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저희 딱 한 거래일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아까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기업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80% 정도의 기업이 다 흑자로 발표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염려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요소를 넣어서 해봤는데 S&P 같은 경우는 상승 확률이 이제 57% 정도 되고 하락 확률이 42%, 약 13% 상승 여력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인데 약 8% 정도 상승 쪽이 더 높아요. 요건 이제 8% 정도면 아무래도 하락까지 이제 기온이 감도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미국도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올라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한국은 이제 그 긍정적인 게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그 상장사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자체가 한국의 이제 그 시장 자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기업들은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3%로 이제 깎아내리면 그게 이제 그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그 글로벌 이벤트 뭔가 우리한테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 2%로 잡고 그리고 우리 환율이 조금 이제 안정화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1% 잡으면 둘이 상쇄가 돼요. 상쇄가 돼서 하락 압박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상승 확률이 53.85%, 하락 확률이 46.15%, 약 8% 위로 나오는데 그죠? 이게 좀 불안하죠, 그죠? 8%밖에 안 높으니까. 그래도 하락은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로 예측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적인 차원에서 방어적인 전략을 펴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세상은 반반무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은 보수적인 뷰를 가져가겠지만 그럼에도 좀 희망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